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CNGTV 캐드앤그래픽 지식방송은 건설의 제조화와 미래 건축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귀하신 두 분이 나와주셨는데 최기영 대표님과 유정호 교수입니다. 오늘 유정호 교수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에 근무하는 유정호입니다. 건년에 수년 동안 BIM 관련해서 과제도 했고, 또 최근에 OSC 관련된 연구단에서 같이 연구도 하고 있고, 그래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 건설의 제조화와 미래건축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 같이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M3 시스템즈 대표를 맡고 있는 최기영입니다. 저는 한 30여년간 이제 글로벌 IT 회사에 주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중에 오토데스크 코리아 대표를 맡았을 때 이 건설 엔지니어링 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면서 그쪽의 업계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또 모듈라 건설,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같은 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요번에 이 M3 시스템즈에서 어떻게 건설의 제조화를 할지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주 유익하고 또 우리가 그 전에 생각하지 못한 그 건축, 그래서 이제 미래 건축 또는 이제 제조화, 이게 이제 그 어떤 분은 건축이 제조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선입감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과감히 좀 지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런 편견을. 우선 그 강원대학교의 유정호 교수님이 미래 건축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토론의 주제가 건설의 제조화와 미래건축인데요. 미래건축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의 미래라기보다는 건설 생산 과정의 미래의 모습, 이런 쪽이고요. 그거가 결국에는 또 제조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제 건설의 제조화, 이걸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OSC화가 될 것 같은데요. Off-site Construction 또는 Prefabricated 건설 이런 용어도 많이 쓰는데, 일단 당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들이 요즘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산성 문제가 이제 그 첫 번째 문제인데요. 화면에 나와 있는 거 보시듯이 아마 많이들 보신 자료일 겁니다. 2017년도에 맥킨지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나오는 자료인데요. 한 10여 년 동안 20년이죠. 그러니까 10여 년 동안 그 생산성을 조사를 했더니만 건설 부분의 생산성 향상이 연평균 1%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고요. 또 국내의 자료를 분석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그래프에 나와 있고, 그래서 생산성의 증가율하고 생산성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나라가 여기 코리아가 요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거의 생산성 증가율도 미미하고 전체 생산성 경쟁력도 굉장히 낮다. 이게 그래서 2006년부터 17년까지의 건설 노동 생산성을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G7 평균의 7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의 건설 생산성의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면이 또 우리나라에서 OSC를 또 부각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안전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많은 글들이 써져 있는데 21년도에 사고 사망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가 828명인데 절반 이상이 건설에서 발생했다는 부끄러운 통계이기도 하고요.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굉장히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보면은 건설 산업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 이런 통계가 있는데 한국이 25.5명 정도 됩니다. 이게
OECD 회원국 35개 국가 꼴찌 수준이고요. 영국의 11배, 네덜란드의 26배, 26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품질 문제, 여러 기사들을 스크랩한 건데, 예를 들어서 LH 아파트 하자가 5년간 28만 건 이렇게 다툼이 있었고 1,600억 이상의 돈을 물어줘야 되게 생겼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품질도 끊임없이 우리가 의심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좀 선진국화 되면은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게 노령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몇 가지 이제 문제를 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OSC화, 건설의 제조화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이유로 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막 노력을 하고 있고, 노력을 시작했고, 또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OSC라고 하면 이제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인데 유사한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MMC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는 주로 또 모듈러 컨스트럭션이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쓰고 있는데요. OSC도 쓰고 있고, 특히나 이제 PPVC 해가지고 입방형으로 PC로 이제 모듈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의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가는 개념이 이제 DFMA 개념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개념들까지 합해져 가지고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지금 막 우리 주위에 막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 다이어그램들은 결국에는 이런 OSC화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의 일을 줄이고 공장에서의 일을 늘리는 이런 컨셉으로 간다면은 궁극적으로 저런 다양한 효과들이 발현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건설 산업의 이미지 제고나 생산성 향상, 그리고 품질 향상을 통한 또 안전한 그런 생산 과정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OSC가 추구하고 있는 바고, 이제 이런 OSC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제 주로 보면은 BIM, DFMA, 공장 생산 현장 조립의 기계화, 자동화 해서 로보틱스 얘기도 나오고 IoT, AI, 빅데이터 이런 얘기도 같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부재 부품의 표준화, 모듈화를 특히 강조하는 게 또 모듈러 건축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될 텐데, 이거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생산자 중심적인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자 중심이죠. 설계자나 시공자 중심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공급자, 시공회사나 설계회사 위주인데, 또 제일 중심에 놓여 있는 게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심에 놓여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미래 건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제 생각을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런 이제 OSC가 결국 중요한데, 이게 약간 키워드에도 색깔이 좀 바뀌지 않을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발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 경험도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어떤 건설 생산 방식인 만큼 이런 방식에서의 소비자 경험도 철저하게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효율성 위주에서 이런 어떤 현재 가치도 강조가 돼야 되겠지만 전 지구적 차원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까지 포함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design for dismantle 또는 이제 design for disassembly 해가지고 해체까지 고려한, 그래서 순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OSC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끊임없이 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OSC가 지금 새롭게 비교적 새롭게 이제 떠오르는 개념이지만 그마저도 계속 진화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간결하게 이제 딱 그 개념을 해주셨는데, 이제
사실 그 모듈화와 또 요즘에 이제 유행하는 게 그 초개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거를 동시에 좀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기능적으로는 공장에서 하는 게 좋고 뭐 그렇지만 이제 그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디테일하게는 세분화되게 할 수 있다. 요거에 대해서 소비자 참여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 요새 다 많이 그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우리도 여기를 통해서 BIM이랑 DFMA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개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게 뭐가 됐냐면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 사이에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더 원하는 거예요. 다 더 그 옛날에는 그냥 그 모델하우스 보는 게 끝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상을 원하게 되는데 이 교수님들이 지금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럴 때 이런 과목도 많이 얘기가 나오나요? 네, 뭐 저런 거는 이제 주로 그 학문적인 쪽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들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 공유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도 시장에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 뭐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아까 이제 그 최 대표님이 발표해 주실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좀 저는 제 나름대로는 되게 생소해요. 뭐냐면은 건축 이거의 스타트업.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디지털이나 이런 작은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이런 거는 뭐 스타트업 천지인데 이 미래 건설에서의 스타트업 그 뭐 교수님은 뭐 학생들한테도 야, 니네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런 스타트업도 해야 돼. 네. 제 시대에는 건축 사무실 가서 연필 깎는 것부터 했다 막 그랬거든요. 제 친구들을 보면은. 네. 근데 그 생태계에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요새 여기 보면은 앞으로 내가 건축이나 뭐 건설 이쪽으로 할 때 어떤 방향성 같은 것들 좀. 네, 이게 일단은 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만일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그 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뭐 매니지먼트 이런 분야 이외에도 건설 관련된 스타트업의 시장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시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 쪽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토교통부에 그런 어떤 건설 관련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리고 저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해주는 센터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십 개 기업을 육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술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런 스마트 건설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많이 그 지원도 하고 R&D 투자도 많이 하면서 그런 기술들을 실제 현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임낙찰 제도의 그런 스마트 건설 기술을 반영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큰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뭐 조건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보면은 무슨 이제 생산성 그다음에 안전 이런 것도 이제 스마트 건설에서 나오신 분들이 항상 그 주장하시는데 네. 어떻습니까? 좀 스마트 건설이라는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이렇게 뭐 스마트 건설이라는 것이 막 왔는데 그 뭐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 좀 얼마만큼 정착이 됐습니까? 이 스마트 글쎄요, 정착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정착이 되어가는 과정, 뭐 처음 뿌리 내리는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킨텍스에서 있었던 그 스마트 건설 안전 뭐 박람회 이런 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관련된 기술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곳곳에서 그런 회사들이 그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또 건설회사 관련된 부분 분들도 많이 참관을 오시고
점차 뭐 확대는 뭐 많이 될 거라고 보고, 대기업들은 이미 자체적인 조직도 있고 또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그 스마트 홈이라는 거가 옛날부터 나왔는데 왜 이게 그렇게 막 퍼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왜냐면 금세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만 해도 뭐 좀 자동화되고, 이거는 좀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스마트홈이 금세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온도 조절되고 막 있는데. 근데 그 교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왜 이 시장이 이렇게 날려고 그러다 이렇게 또 정체되고 날려고 그러다, 기술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시장 문제인가요? 이게 한번 좀.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둘 다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게 봐서 이제 어떤 프로덕트의 디지털화가 있을 수 있고,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뭐 정보화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뭐 스마트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상당 부분 어떤 일하는 과정의 스마트화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 어떤 집 자체의 어떤 스마트화 이런 것은 뭐 그래도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진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 앞에 보면은 아까 교수님이랑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DFX, 뭐 이게 X가 뭐 디서블리, 어셈블리 뭐 이런 것들, 또 세이프티도 들어가고요. 뭐 근데 퀄리티도 들어가고요. 요새 뭐 또 그 저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 뭐 디지털 트윈이나 뭐 메타버스도 뭐 지금은 약간 허상이지만 또 미래 건축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래 건축에 조금 그런 소프트웨어 파워적인 것도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네, 그 뭐 아마 글쎄요. 결국에는 이런 어떤 기술이라는 것도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부분이라고 네. 보면은, 이제 시장이 성숙해 가면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들어올 여지가 있지만, 이제 지금 현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면한 생산성, 뭐 안전, 품질, 노무자 부족 문제, 이런 당면 문제 발등에 불 끄기가 바쁠 테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스마트 팩토리든 뭐 스마트 건설이든 그게 딱 들어오면 좀 굉장히 많이 눈에 보이게 줄을 줄 알았는데, 그 문화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 뭐 테크놀로지가 변화시키는 건 좀 네.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맞습니다. 사람이 조직의 변화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기술을 얼마나 잘 수용을 하느냐, 또 나가서 그 조직이 그런 어떤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잘 수용을 하느냐, 이런 게 사실 연구도 그런 부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테크놀로지 액셉턴스 모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거나 또 강력한 자극을 주면은 또 어떤 액셉턴스의 정도도 높아질 거고요. 뭐. 그래서 제가 이 프로가 사실은 2008년인가 그랬을 때 BIM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또 저희 그때 김 교수님도 나오고 다 처음에 소개하시는 분들 나와서 그때 막 했을 때는 한 5, 6년 안에는 좀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 건설 쪽에는 제가 문외한이에요. 뭐 가끔 가다가 뭐 뭐 스마트 시티나 뭐 이런데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러는 갔는데, 건설 자체는 제가 문외한인데, 제가 문외한으로서 느낀 거는 왜 이렇게 늦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나온 것도 사실 그걸 좀 빨리 엑셀러레이션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제가 사실은 뭐 한 5, 6년 후에 또 뭐 다른 거 가지고 나와서 아직도 생산성이 늦습니다, 뭐 안전이 안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은 좀 그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는데, 저는 다 기억을 하니까 이거는 요번에는 진짜 한번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 스타트업은 사실 그 전에는 처음 듣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잠시 저기에 대해서 좀, 아까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외국의 이런 컨스트럭션 스타트업 같은 거 이제 교수님 연구를 하셨을 텐데,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 조금 잠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 궁금해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네. 그 어떻게 해야지 그런 어떤 생소하지 않습니까? 다른데 스타트업은 제가 많이 아는데 이 건설 쪽의 스타트업은 좀 생소한 편이거든요. 뭐 제가 그 알고 있는 내용들 사례를 뭐 여러 가지 나열하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뭐 부족할 것 같고요. 저기 보면은 컨텍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어떤 스타트업들,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 스타트업들이죠. 이게 스타트업 시장에서 꽤나 그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라고 그럽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업체 수나 그 투자 유치 금액 규모로 봤을 적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건설 시장 자체가 크니까 거기에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컨택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이제 그런 어떤 건설 회사나 시공 회사, 기존에 이제 건설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택 기업들이 있고, 또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텍이라는 그 기업들이 또 많이 있고요. 부동산 시장 거래 뭐 이런 거하고 관련해서. 근데 이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접점을 가지고 같이 가는 부분도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미국 못지않게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더 뭐 그런 어떤 연구자들의, 이제 저도 연구자지만 연구자들이 이제 접근하는 것보다는 실제 시장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이 생겨난다는 거는 어떤 상품화 내지는 실제 구현에 더 가깝게 가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그동안 이제 그 미래 건축에 대해서 몇 번 했는데 좀 업데이트가 딱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최근에 이런. 자,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최기영 대표님이 일단 M3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기계 쪽 전공이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3M 시스템에서 나오셨나? 근데 그 저기 3D 프린팅 쪽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빠르고 편리하게 건물 짓는 플랫폼, 이것도 사실은 좀 신기하고요. 왜냐하면은 좀 재밌는 게 플랫폼 자체가 건축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이 되나요? 이게 네, 좀 뭐 비즈니스 모델이자 그것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온라인 서비스에서 플랫폼 서비스하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우선은 요 이름에 대해서 조금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M3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약어는 좀 뭐 복잡하게 얘기가 돼 있는데요. Manufactured Modular via MetaX 시스템. 상당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지향하는 점이 세 가지의 M으로 시작하는 방향인데, 제조화, 이 건설의 제조화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거를 모듈라 형태로 하겠다. 기술적으로는, 공법으로는.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가상세계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물리적인 영역의 이 어려움 때문에 앞서서도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생산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 새로운 디지털 기술, 뭐 메타버스나 메타 테크놀로지를 활용을 해서 이 건설의 제조화를 앞당기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M3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쏙 들어오네요. 여기 쓰신 분들도 들어오시죠, 이제.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네. 자. 먼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자 하면은요, 사실 뭐 앞서서도 조 박사님이 이 오래전부터 뭐 빔도 들었고 건설의 제조화 얘기 많이 들었지만 왜 이렇게 느릴까? 그게 이제 사실 상업화가 좀 느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혁신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화가 되고, 그것이 상업화되면 좀 더 ROI도 이제 시장에서의 돈도 가고, 또 그것이 효율적인 생산 프로세스를 만들고, 선순환으로 혁신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다시 기술 개발로 들어가고 규모를 크게 하고, 그런 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들이
시장에 빨리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른쪽에 아래쪽에 이 그래프가 이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의 벤처 캐피탈들이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 이 그래프로 맥킨지의 자료인데요. 이것도 지난 10년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들이 보여질 겁니다. 이 사실 시장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려고 하는, 해결하려고 있는 솔루션 업체들한테 투자를 하죠. 그 중에서 이 건설 인더스트리가 사실 많은 문제점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저희 M3는 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숙제들 같이 해결하자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방법이 이제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문제점을 이 건설 인더스트리의 소비자라고 하면 건축주죠. 뭐 미래 건축주, 잠재 건축주든 하여튼 뭐 소비자들이 되는데, 뭐 어디나 보면은 뭐 친지분들이나 또 주위에서 집 짓던 사람들 보면 다 골치 아파하는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직접 골치 아파서 뭐 10년 더 늙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문제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하고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죠. 설계와 달리 현장에서는 다르게 시공을 하고, 내지는 뭐 시공을 하려고 하는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고, 아직도 노동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계약으로 해결되는지, 혹은 뭐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현실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설계사들은 우리나라 건축법이 이제 뭐 전문 건축 설계사가 설계를 해야 됩니다만은 이 설계한 거하고 실제 시공하고, 또 건축주 마음도 자꾸 변하고 설계 변경이 잦게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 시공사는 이게 시공을 고려한 설계인가? 뭐 이런 특히 이제 개인주택이나 규모가 작을수록 이 시공과 설계사의 협업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현장에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고통이 건축주로 나중에 다가오는 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런 현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M3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정보가 많은 이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온라인에서 쓰고, 거기에 고객도 들어오고 공급사들도 들어와서 어떻게 좀 더 쉽게, 지금 뭐 전자상거래나 금융 서비스 보면 굉장히 쉽게 이제는 모바일 폰에서도 하고 PC에서 잘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서도 이 건축물이 품질이 좋고 내가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또 타협하지 않고 좀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원하는 꿈을 그리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 전체 인더스트리에 저희가 공급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이 건축주, 건축 설계사, 건축 시공사 외에 전체적인 이 건축 인더스트리의 생태계에 계신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준비 중이고요. 사실 베타 형태로 지금 이미 이제 그 m3.co.kr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아직 막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개발한 상태로 그냥 오픈해 드리고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온라인으로 데모를 해드리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누구나 이제 건물이라는 건 땅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땅 혹은 구매하려는 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번지수를 넣으면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나옵니다만, 저희가 그걸 국가정보 시스템하고 다 연동을 시켜서 실제 지적도를 저렇게 보여주고요. 건폐율이나 용적률, 흔히 이런 부분은 이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프롭텍 회사들이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보의 기초적인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내 땅이 뭐 100평인데 용적률이 뭐 40%다 그러면 40평 가지고 건폐율 가지고 감안을 해야 또 기획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런 부분을 간단한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딱 들어가면은 단독주택이냐, 이 오피스냐, 아니면 근린생활시설 상업용 건물이냐, 혹은 뭐 병원이나 학교 같은 그런 공공시설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당연히 달라야죠. 그래서 단독주택이 이제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가장 가까운 영역이니까 단독주택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단독주택에 들어가면 선택을 하면 오른쪽 화면처럼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대략 이 건물의 스퀘어 미터, 뭐 아직은 또 평수가 많이 익숙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몇 평에서 몇 평 정도까지 본인이 조정을 해서 나는 이 정도 건물을 생각한다. 뭐 단층이냐, 복층이냐, 어떤 형태냐 하고 선택을 하고 뭐 드레스룸이나 뭐 욕실은 몇 개,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을 다 메뉴화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듈라 공법에 의한 어떤 그 DB에 의해서 적합도를 쭉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하신 소비자분들이 건축주가 옵션은 뭐 적합도가 여기는 뭐 70 몇 프로다. 이하는 뭐 그거보다 좀 낮게 4만 이렇게 해서 딱 나오면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시뮬레이션을 가상세계에서 이제 할 수 있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딱 올려서 실제 돌려보고 지금 뭐 렌더링 이미지가 아직 뭐 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기능들은 이제 렌더링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이제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뭐 VR처럼 들어가서 건물 안도 볼 수 있고 가구 배치도 할 수 있고 단면도 원하는 높이에 따라서 그냥 잘라가면서 보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모듈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소비자가 하게 되면 실질적인 가상세계하고 또 이제 현실 물리세계랑 연결을 시켜야죠. 그때 건축 설계사분들은 실제 고객이 이제 선택하신 거를 참고를 해서 실제 계약은 이제 전문 건축 설계사분들하고 해야 되니까 비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세계안 같은 걸 선택을 하고 요 화면은 이제 그 뒷단에 이제 백엔드에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조금 저희 시스템을 캡처를 한 건데 설계사 부분이 비딩을 하고 그게 넘어가면은 이제 시공사 그리고 모듈라를 기반으로 해서 건물을 공장에서 지어서 납품할 제조사하고도 계약을 하게 되고 그 회사들이 어디가 적합한지 기획안을 보고 선택을 해서 비딩을 시켜서 가장 나한테 적절한 거를 이제 건축주가 선택하게 되면 각각의 참여한 회사들이 뒷단에서 실제 어디가 프로젝트를 수주하는지 결정이 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M3 시스템은 그 시스템화해서 다 건축주분들한테도 잘 보이고 이 각각의 참여한 사람들이 보고 명확하게 이 프로세스에 어느 단계에 있느냐를 보고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공장에서 건물을 질 때 표준화를 하면 너무 이 특정 고객의 요구 사항에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에 또 뭐 챌린지가 생기기도 하고 또 너무 커스터마이즈를 하면 또 표준화해서 생산성 문제가 나오고 항상 뭐 그 두 개의 밸런스를 하려고 노력을 모두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는 방식은 유니버설 모듈을 연구를 해서 이 75개의 유니버설 모듈이 여기 예를 약간 보여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어떤 모듈은 뭐 좌우로 돌리고 또 뭐 옆으로 상하 수직 방향으로 대칭시키면은 뭐 호환이 가능하고 어디는 창문이 있고 어디는 벽이 있고 어디는 문이 있고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조합하면 수천 개의 옵션이 구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설계사분들이 설계하는 시간을 많이 당겨주고 건축주분도 이걸 가지고 설계사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유니버설 모듈로 조합하는 것을 이제 특허 출원해 놓고 있고 그걸 적용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복잡한 지금 뭐 정보가 좀 있습니다만은 이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BIM 같은 걸로 단가를 바로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해서 건축주가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모듈라 공법으로 짓는 것이 건물이 대략 얼마인지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저희가 투명하게 정보를 오픈하고 거기에 맞춘 뭐 에너지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자재 정보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플랫폼에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건축주와 이 공급사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이 모듈라 공법으로 건물을 제공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방향이고요. 이 근본적으로 저희가 모듈라 공법이 전통적인 공법 대비해서 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듈라 공법은 어떤 정형화된 그런 제조 방식이 있고 또 표준 아까 말씀드린 모듈 유니버설 모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표준 접근 방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변수를 많이 줄여줍니다. 현장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게 현장 시공할 때 뭔가 달라지고 얘기했던 것과 또 달라지고 특히 뭐 2층 정도 되는 개인주택 같은 걸 짓는 정도에 참여하는 시공업체들은 뭐 안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현장 인력들이 그렇게 숙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략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틀어지고 그러면 그거를 뭐 한 번 뭐 콘크리트가 쳐진 것을 다시 부시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거에서 항상 분쟁이 생기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계약을 잘해도 그런 문제가 해소가 안 되니까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듈라 기반으로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충분히 하고 필요한 건 공장에서도 볼 수도 있고 공장에 있는 카메라와 저희 제조 광정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시공은 뭐 이틀 만에 혹은 하루 만에 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모듈라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려면 저희가 지금 한 22개 정도 파트너사와 협력을 맺었습니다만 설계 파트너, 시공 파트너, 또 모듈라 제조 파트너, 운송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모듈라 공법 기반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 이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런 건설 인더스트리의 어떤 생산성 문제 또 건축 물의 실질적인 소비자가 되는 이 미래 건축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검토, 뭐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하는 것을 일반 소비자분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 일생에 한 번만 하거나 뭐 10년 사이클로 하는 것들이 대처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표준화시켜서 프로세스로 단순화해서 정보의 비대칭도 해결하면서 비용 증가 요인을 제거하고 또 공기도 절반으로 줄인다면 일반 그 상업용은 특히나 이 요즘같이 대출 금리가 높고 이럴 때 비용 절감 효과도 굉장히 크고 또 ROI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듈라 공법에 의해서 모듈라 건축물이 가져올 수 있는 혜택이 굉장히 많고 또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요새 제가 이제 그 모든 그 지식이나 뭐 이런 게 문제점이 그 불확실성이더라고요. 네. 이 현장의 불확실성이 그러니까 그 계획을 했는데 불확실성이 항상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모듈화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선입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의 모듈화 그러면 뭐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때 유행한 그 컨테이너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편리는 하겠는데 저거는 좀 사람이 컨테이너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좀 이렇게 그 센시티브하거나 뭐 가족끼리 원하는 사람들에는 그 컨테이너 스타일을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그 요번에 이게 나왔을 때 그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좀 아름답게 뭐 비정형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아주 뭐 중요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저희가 요게 이제 요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이제 모듈로 만든 뭐 2층짜리 근린 생활 시설입니다만 또 다른 저희가 지금 이제 착공 단계에 들어가 있는 요겁니다. 멋있는데요, 이게? 예. 비정형처럼 이제 앞에가 돼 있죠. 저게 이제 5층짜리 오피스 건물입니다만 용인에 저희가 착공을 하는 저렇게 앞면을 비정형처럼 마치 뭐 저희가 감히 저 안토니 가우디만큼은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멋있어요. 예, 저 앞에 파사드를 상당히 비정형으로 해서 이게 보면은 이제 모듈 건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겠죠. 모듈러 공법을 만든 의도적으로 저희도 설계를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또 비전을 공유하는 그런 설계사 분께서 저 모듈러 공법을 해도 설계가 가능한 비정형적인 건물 또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를 해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듈라 공법이 또 자리를 안착을 해서 활성화되려면 그런 설계사분들 중에 이 디자인을 유니크하게 하고 좀 더 아름답게 해서 소비자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좀 하나 궁금한 게 처음에 뭐 비딩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 자료를 딱 보다가 이거 뭐 배달의 민족의 그 저기 컨스트럭션의 배달의 민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딩이 파트너사 아까 말씀하신 그 파트너사에서 비딩을 하는데 그럼 솔직히 파트너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뭡니까? 비딩을 계속 비딩하다가 안 되면 이거 좀 제가 좀 그런 질문을 예, 어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게 되는지. 뭐 비딩이 그렇게 저가로만 달리지 않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비딩을 할 때 앞서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네. 다 하는 이유가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실시간 시뮬레이션으로 원가를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그 외에 부가가치적인 요소들이 사실 시공도 그렇고 설계사분들도 많이 있죠. 그 부분을 저희가 아주 그냥 경쟁을 계속 붙여가지고 최저가로 가겠다라는 그런 모델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다 퀄리티 있는 설계사분들, 시공사분들 다 프로분된 그런 파트너분들이 저희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는 이 균형을 맞춘 품질과 가격 부분에서 그래서 소비자가 볼 때도 이게 뭐 한 50개를 놓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저희는 3개 정도만 여기서도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3개 안을 보여드리는데요. 네. 설계사 정도를 마음 드는 걸 보셔서 거기에 맞춘 그 비용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설계 퀄리티를 보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게 또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 하는 분들이 그렇게 조언을 계속 드릴 겁니다. 네.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혁신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었던 거와는 다른 그게 이제 좀 잘 그 시장이나 뭐 그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걸 딱 맞춰가지고 좀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우리 그 대표님을 모셨는데 아마 여기 보시는 분들도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러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가 다 끝났는데 질문이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질문을 뭐 이제 끝나시고 들어가시고 이제 여기 이제 질문이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 좀 여기 이제 뭐 배태곤님은 창조적인 건축보다 현재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축에 대한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네모 건축이 단순하다 창의적이지 않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조와 기능을 충족한 상태에서 친환경 및 에너지 측면에서 고려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되게 나누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쪽을 오면은 굉장히 이제 엔지니어링 쪽을 강조하시는 분이 있고, 야, 우리 엔지니어 아니다. 우린 그 아키텍처는 2000년이나 된 직업이다. 이거는 사실은 누가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기호니까. 뭐 어떤 사람 요새는 또 특히 젊은 세대나 이제 잘 살수록 자기 가치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벤츠 타고 싶어. 어떤 사람은 경차 타고 싶어. 그거를 이렇게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요새 이제 유행어예요.
ESG 뭐 이거가 나름대로 이제 아마 관공서든가 뭐 이런 시설을 하면은 뭐 이게 따라올 수 있는 건데 건축 방식이 패러다임의 변화 시작된 것 같습니다. 꼭 모듈러가 아니라도 ESG에 부합하는 공법 개발 미래 건축의 패러다임이 주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이 좀 그 굉장히 제가 그 우리 엔지니어에 비해서 완고하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뭐 패러다임은 변하는데 저기 모듈러가 아니라도 SG 이거면 된다 그러신 말고 이 배태우님은 계속 그 엔지니어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아까 질문을 했는데 뭐 맞이해 주셔도 될 것 같고 미래 건축에서 AI와 메타버스 기술이 디지털 트윈과 함께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예상이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 부언하실 거 있습니까? 글쎄요. 뭐 상상이 다 이루어지는 세상에 가까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AI, 특히나 AI 기술 같은 경우는 뭐 상상하는 게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결국에 그 미국의 유명한 그 AI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실제 산업에 어떻게 활용할 건가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우리가 AI나 메타버스의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건설 산업에서 또는 건축 산업에서 AI, 메타버스 이런 어떤 첨단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여러 사람들의 상상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3D 프린터 기술인데 그 사람이 상상을 해서 AI가 나오고 다 이 세상은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상한 세대가 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인간이 아닌 거가 상상한 걸 내가 인간이 받아들여야 하는 시대에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지금 해주시는 것도 아마 지금 그 최 대표님 같은 모델, 혁신적인 모델이라면은 나중에 요거 다음에 성공하시면은 더 과감하게 상상하지 못할 비즈니스 모델을 나올 거예요. 지금은 얘기는 안 하고 있으시지만 넥스트 스텝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초보적인 AI와 유사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적용한 것이 추천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AI 중에서 이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는 결국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그걸 기반으로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자동화를 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추천안을 저희가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트윈이란 할 때 그 트윈이란 말처럼 이 건설에선 정말 가상세계에서 만든 거하고 실제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좁혀주는 데에서 어떤 테크놀로지를 계속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디지털 트윈을 오랫동안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랬었는데 디지털 트윈 하는 데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거가 불확실성을 자꾸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그 계속 변화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는 건데 그걸 최소한도로 하는 거가 돈도 적게 들고 안전도 저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뭐 미래의 사고에 대해서 다 상상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새 그 사고나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일어나네.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지? 이런데 아마 전문가분들도 약간 회의를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분야에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왜 이걸 이책을 못하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냥 한번 나갈 때 3D 프린팅 기술이 현재 제조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3D 프린팅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두바이에서는 2025년까지 새로 지을 건축물의 25%를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내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건설의 제조화가
보기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원인이 뭘까요? 사실 이 질문도 여기가 이제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는데 대답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이 한번 또 여기 나오신 네. 그 죄로 한번 제가 뭐 3D 프린팅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3D 프린팅을 건설에 접목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어 왔고 그렇죠. 예. 또 연구도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에는 비용의 문제 그리고 누가 먼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느냐의 문제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제 국가명이 요르단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는 이제 3D 프린터로 굉장히 비정형 건물, 기념관 같은 건물 이제 시도도 하고 그랬던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 그런 새로운 시도를 해서 우리 많은 일반 시민들이 보는 눈앞에 그거를 제시를 하면은 아마 많이 또 생각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누군가 하여튼 먼저 그걸 누가 해주느냐, 또 이제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차츰 좀 넓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비정형 건물을 할 때 비정형 건물의 부재를 만드는 식으로도 쓰이지만 비정형 건물의 몰드를 3D 프린터로 만드는 거는 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제가 항공 그 풍동 이 제조 거기를 갔는데 타이타늄인데 3D 프린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세 가지가 하나는 니켈로 만든 건 무지하게 무겁더라고요. 그다음에 티타늄으로 만들었는데 3D 프린팅 중에 구조를 좀 단순하게 만드니까 그 나름대로 무겁더라고요. 저기보다 훨씬 가벼운데 근데 최적화되면은 그 강도는 똑같은데 엄청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3D 프린팅이 건물 중에서 구조를 아주 간략해 해서 어떤 거는 가벼운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강도는 그대로인데 그럴 때 이런 거를 이용하면 그냥 우리가 만약 그냥 3D 프린팅을 하면 무조건 첨단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그 3D 프린팅은 결국에는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걸 그렇게 찍어내기 위해서는 설계가 먼저 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설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요즘 또 뜨고 있는 게 뭐 오토데스크에서도 그거 용어 많이 쓰던데 제너러티브 디자인 해서 어떤 목적과 제약 요건을 주면은 예를 들어서 벽을 우리는 설계를 하고 싶은데 벽이라는 구조물로 어떤 하중을 지지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보기에 그거는 중간에 비워내고 트러스로 가는 게 맞다고 답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앞단의 엔지니어링이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면은 또 많이 적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 기술들이 좋은 이쪽 방향으로 그 하시는 분들 중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세미나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디지털 트윈이나 뭐나 이런 신기술을 한다고 그 하는 자체가 진보는 아니거든요.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생태계를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지 되는 거지. 저도 이게 뭐 3D 프린팅도 맨 처음에 처음 나왔을 때 뭐 많은 사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뭐 공장 같은 거 다 없어져 뭐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정확하게 순환을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 임금식 님이 본 웨비나를 들으면서 궁금한 건데 건설업 제조화를 현대화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합동해서 해결해야 될 1순위 과제가 뭔가요? 이게 사실은 그 순수한 질문이에요. 이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일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건강할 수 있나요? 이게 사실은 그 원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두 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제조화하는데 모듈라 공법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기술과 현재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축 인허가 쪽의 어떤 그런 규정하고 이렇게 딱 맞춰져 있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듈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3층을 넘지 못해요. 영국은 뭐 49층짜리 뭐 아파트가 뭐 런던 시내에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소방, 뭐 내진 여러 가지 하고 규정들이 있어서 그런 규제들하고 기술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저 교수님도 뭐 그래서 지금 뭐 그 좀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그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거고요. 또 더 장점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기술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먼저 어떤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간 기업은 이윤을 쫓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민간 기업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사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결국에는 건설 시장이라는 것이 뭐 건축, 토목 다 해서 정부가 공공 부분이 굉장히 큰 발주자이니까 그쪽에서 먼저 그런 사인을 좀 주시는 게 또 시장을 움직이는데 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 분이 그 모듈 공법에 참여했던 분의 경험에 의하면 내용은 실제로 건축비의 3배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제 상이 그런가요? 이거는 좀 굉장히 그 처음에 이걸 시작했다가 그 생각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보화를 했는데 어떤 거가 안 돼가지고 그걸 다시 또 하면은 더 돈이 초기에는 많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건 옛날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일단 네. 유정호 교수님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 모듈러 내지는 그러니까 공장 생산화로 가면은 현재로서는 현재 방식보다는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 같으면은 더 그런데 그거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집을 짓는 그런 방식이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OSC 뭐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은 현재의 문제 해결 그리고 미래 뭐 분명히 닥쳐올 문제에 대비하고자 이제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그 실제로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도 뭐 그런 어떤 분석 없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으셨을 테고. 그렇죠. 네, 시장은 많이 바뀌니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세미나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좀 대화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처럼 이 콘크리트가 그 산지가 건설지랑 가까운 데가 드물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콘크리트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 모듈러 공법이 뭐 3배 정도 들어가는 거는 좀 과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전통적인 방식에 맞춰서 이제 비용 경쟁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공법 같은 것들을 다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근데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이동 비용이 많이 비싸나요? 운송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 전체 비용에서 뭐 분명히 전통적인 방식에 비해서 추가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데서 세이브된 거와 감안하면 뭐 균형은 이룰 정도라고 보고요. 저희가 앞서서 잠깐 보여드린 그림 중에 이제 제주도에 2층짜리 근린생활실을 10개 모듈로 2층 건물을 졌는데 그게 배로 가고 했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전통적인 방식 대비해서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제주도 어차피 자재도 다 실어 와야 되고 뭐 사람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 경기도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가져가는데도 더 경쟁력이 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딱 보니까 우리 동네에도 뭐 건설을 하는데 그 정선에서 그냥 그 콘크리트 싣고 그대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제주도는 그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또 콘크리트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나라나 이런 데서는 또 수출 사업도 될 것 같고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문중님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 OSC 기술을 건축과 시공 분야에 활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나 애로사항이 뭘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네. 글쎄요, 뭐, 그, OSC가 좋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네. 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뭐, 그 깊이 뭐 고민해 본 답은 아니지만, 얼른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공장에서 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응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DFMA 같은 개념들이 더 OSC 상황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장의 어떤 그 제조 스케줄 관리 그리고 스프라이 체인 관리 이런 것들이 결국 현장에서 최종 집을 지어야 하는 그런 어떤 일정 관리에 이 일정이 이제 공장 일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근데 현장이 또 공장을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아닐 테니까요.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뭐 어떤 계약적인 관계라든지 매니지먼트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에 우리가 좀 관가한 게 그 옛날에 모듈라 공법이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거가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용자가 직접 그 가상으로 미리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또 모듈러 죄송합니다. 모듈러의 그냥 그 단순 기술이 아니라 그 거기에 합해진 것 같은데. 네, 접근 방법이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조금 더 다르게 접목이 돼서 기술과 함께 이제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또 이런 상업화, 사업화의 뭐 밝은 면이라고 할까요? 선순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혁신 기술하고 사업화 모델하고 같이 접목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게 뭐,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이쪽에 이제 건설이나 뭐 이런 쪽에 다 이런 방송을 해봤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직업이에요. 왜냐면 제품을 자기가 살 제품을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구입하고 그걸 한다는 거가 결국은 극적으로 사람들의 본능은 의식주지 않습니까, 이게. 뭐, 나머지는 기울 수도 있지만 의식주인데, 그런 거를 하시는 여러분들 중에 뭐, 완벽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5년 전, 1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건물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유 교수님한테는 갑자기 와가지고 발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질문들도 다 해주시는데 이게 공력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학생들한테만 얘기를 해주시지 말고요. 이런 또 일반인들이나 이런 또 사회에 나가 있는 전문가들한테도 좀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지식을 좀 공유를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요. 오늘 또 그 최 대표님께서는 아주 멋있는 정말 우리나라 기업으로 그리고 스타트업이고 또 이노베이션한 비즈니스 모델이고 꼭 성공하셔가지고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끝내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